안녕하십니까. SB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했다는 그런 사실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주말부터 시장에서 알려져 왔었던 얘기고요. 미국 정부에서도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지난 주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소식이 들려오니까 자산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소식 들으면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죠. 또 문제가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요. 설사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여기서 일단락 된다 하더라도 자산시장 쪽으로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경제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산시장이 가격이나 타이밍상으로 크리티컬한 레벨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식 전해진 다음에 자산시장 쪽에서 나타난 그런 흐름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8% 정도 빠지다가 한 절반 정도 회복한 그런 모습이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위켄다우 같은 사이트 있죠. 저점이 428포인트 그러니까 한 1.13% 정도 빠지다가 지금은 낙폭을 또 많이 줄였습니다. 0.4% 정도로 줄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회복하려면 오늘 밤에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특성상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좋았었던 일 최근에 많이 겪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도 그렇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쪽도 좀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진행 중인데 초반에 나타났었던 모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녹아드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분들의 코멘트를 한번 살펴보면 빌 에크먼 같은 경우가 바이든이 don't라고 말한 것은 모래에 선을 긋는 정도였고 불행하게도 선을 지키지 못했다. 그게 시리아 화학무기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그 사안들처럼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나는 미국의 말이 중요해지는 세상을 원한다. 그 세상이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분 성향이 좀 그렇죠. 지난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상당히 친이스라엘적 발언을 많이 하셨죠. 다른 분들보다 한 발짝 더 친이스라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란의 끔찍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확고히 지지한다.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국방에 대한 지원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죠. 우리는 상원의 국가안보 추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적인 발언도 또 한마디 더 하고요. 또 반대쪽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한번 살펴보죠. 아야톨라와 그의 부하들 이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 이란이 전 세계에 뿌린 테러리즘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른 지 오래됐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정치적 발언 하나 나옵니다. 하원이 다음 주에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를 채택하게 되어 기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도 같은 지원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세상이 지금 위험하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결의를, 적에게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또 예산도 좀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재정에 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국채 발행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부담이 또 추가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경제 측면에서도 좀 고려할 점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사이에 뭐 이라크도 있고 쿠웨이트, 사우디 이렇게 다 있잖아요. 시리아도 이쪽에 있고요. 미사일하고 드론이 이쪽으로 날아오는 거를 격추시킨다라는 것인데 미 군함에서 발사되는 게 이쪽에 미 군함이 여기 있다라고 보면은 이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여기 있는 배들이 격추를 시킨다 이런 흐름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있긴 있겠는데 여기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쪽에 있는 배가 막기도 한다. 뭐 전투기가 가서도 막는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뭐 그러한 상황보다도 이쪽 호르무즈 쪽이 또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홍해 쪽 일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쪽까지도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쪽 홍해 쪽 문제는 종종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쪽을 지나는 배하고 그 반대쪽에 바벨만데프 쪽으로 지나는 배의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수에즈 쪽이 저점을 기록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바벨만데프 쪽은 아직도 계속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가장 안 좋았을 때는 3월 초였고요.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스웨즈 쪽은 3월 중순보다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는데 바벨만데프 쪽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래서 안 좋아지는 정점은 이미 기록을 했지만 정체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쪽의 문제까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쪽의 문제도 추가된다면 좀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원자재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로 부담되는 레벨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제가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쪽 이렇게 큰 레벨 정도로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래쪽이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채워 넣기 위한 그 가격대고 위에는 지난번에 유가 안정을 위해서 팔았던 가격대, 그래서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지난주에는 100불선 얘기가 나오다가 이란 쪽 얘기가 나오니까 130불 얘기가 나오죠. 이 130불이 바로 2022년 유가의 고점을 찍었던 그 가격이죠. 논리적으로 산출되었다라기보다도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가 얘기 나오면 SPR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SPR 재고 좀 더 늘어났나? 이렇게 좀 더 살펴보니까 3월부터 계속 조금씩 늘려왔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물론 조금씩 더 늘리긴 늘렸는데 2023년 7월에 저점을 기록한 게 3억 4,675만 배럴, 그리고 4월 8일 기준으로 3억 6,423만 배럴, 그래서 저점 대비는 1,747만 배럴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팔았었던 때 재고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미국 쪽의 유가에 부담이 된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원유 수입 경로도 캐나다하고 멕시코 비중을 많이 늘리는 니어쇼링을 계속 추진해 왔고 생산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수출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PR을 예전처럼 늘려야 될 목적이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되는데, 만약에 원유 안정을 위해서 좀 재고를 풀어야 된다라는 예전같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미국은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SPR을 파는 그런 경우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 미국 이외 나라들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을 쳐다볼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쪽 중동 쪽의 서플라이 체인이 악화되면 서방 쪽에서 보면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좀 더 불안하고, 그리고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이 더 불안하다라는 점,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쪽이 자꾸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참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SPR이 비어있다라는 게 미국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부담스러운 모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 쪽 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긴장감이 이번 주부터 좀 더 커진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22 통화정책회의는 지난주에 마무리됐고 22쪽은 한 발짝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통화정책회의의 중심은 이번 달까지는 페드와 BOJ 간의 보조를 맞추는 퍼즐 맞추기식의 게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BOJ 통화정책회의까지 나타나는 유동성 관련된 그런 정책 관련된 코멘트들이 관심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바로 월요일에 달라스 페드의 로리 로건 총재 제일 관심이 가고요. 뉴욕 페드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15일에도 나오고 18일에도 나오거든요. 아마도 로리 로건 총재하고 존 윌리엄스 총재는 결이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큐티 테이퍼링 관련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 은행 관련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도 나오고요. 화요일날 제롬 파월 의장 나오고 17일에 베이지북이 집계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계속 발언이 이어질 거예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페드 총재, 미셀 보우만 이사. 목요일에도 미셀 보우만 이사 발언 이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뉴욕 페드의 존 윌리엄스 총재 발언 나오고 아틀란타 페드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 아틀란타 페드가 이럴 때 또 통계 자료가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에 인플레이션 데이터 압박이 시작된 그 이후에 이런 발언들이 또 계속되기 때문에 갑자기 반전되는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과연 발언의 톤을 조절할지 그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채 입찰도 또 20년물, 5년물 팁스 17, 18일에 있고 다음 주에 2년, 5년, 7년, 2년물 FRN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BOJ 통화정책회의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유동성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를 밀어 올렸잖아요. 유가도 올리고 커머디티도 올렸지만 달러도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엔 흐름이 추가적으로 약세로 들어갔어요. 이 엔이 나중에 강세를 보일지언정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밀어버리네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엔화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면은 엔 약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 국채 발행 때는 아마 BOJ나 엔 자금이 들어오는 게 좀 쉬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 국채 발행 유동성에 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달러 강, 엔 약세 흐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BOJ 우에다 총재가 과연 어떤 식의 립 서비스를 어느 시점에서 립 서비스를 할지 그것도 참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QT 테이퍼링 관련해서 TGA 어카운트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통 매주 발행되어 왔었던 CMB가 좀 사라져서 CMB 발행되어 왔었던 그 650억 불만큼 또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고 만약 그게 세금과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채 발행이 오히려 그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세금이 유입되는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국채 발행량을 조절하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제가 그날 수치를 확인한 이후에 이게 다시 확정돼서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면서 다른 11일 일정이 확정돼서 이것도 확정이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작성한 이후 몇 시간 뒤에 다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고 또 댓글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조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TGA 어카운트 흐름을 놓고 보면은 3월 말에 7,752억 불 잔고였던 것이 11일 마감으로 보면은 6,918억 불. 거의 뭐 하루에 100억 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세금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뭐 7,500억 불을 다시 맞추는 게 아닌가. 쭉쭉쭉쭉 빠지다가 다시 맞추는 게 아닌가. 이번 달 후반부 쪽을 계속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계속 감소되는 것만으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달만큼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계속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채워넣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치 2023년 후반부에 부담이 됐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러한 부담을 다시 뒤쪽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세금 유입을 감안해서 이렇게 줄어들게끔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치 이런 모습이요. 이번 달에 국채 발행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절대 규모 자체가. 특히나 B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번 분기가. 국채 발행 기준으로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피벗 랠리가 좀 강하게 나타났죠. 그때는 기존 계획보다 중장기물 발행을 축소시켜버리고 그리고 유통금리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추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줬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강하게 랠리가 나타난 것이고 그때 확정된 계획에는 2023년 4분기 조정 계획도 있었지만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계획도 확정이 됐었는데 그때 발행 규모도 예정보다 좀 축소시켰죠. 단기물이 감소되고 중장기물이 증가돼서 향후 금리 전망 측면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전체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올해 2월에 자금 계획 세울 때는 4월부터 6월물 발행에 있어서 전체 발행 규모를 축소시키고 단기물은 아예 만기 대비 감액 발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죠. 물론 중장기물은 증가하는 모습이 계속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TGA 잔고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뒤에서 세금이 들어올 것을 감안한 그런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것이 바닥을 치고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그걸 보면서 4월 말 5월 초에 확정되는 재무부의 재정 계획을 가늠해 보면서 유동성 흐름을 체크해서 전체 시장 유동성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다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년 11월 같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무부 쪽에서는 이 QT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제 시장하고 소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페드가 최근 계획하고 있다고 공개한 QT 테이퍼링 관련해서
주요 금융회사들의 국채 운용 계획을 서베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24개월 동안 국채 포트폴리오의 규모, 만기, 그리고 국채하고 MBS 구성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QT 테이퍼링을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규모하고 듀레이션, 그리고 국채와 MBS 구성 비율을 봐야지만 예전에 페드 쪽에서 얘기했었던 MBS를 모두 다 없애고 싶다. 그게 가능할 것인가? 과연 어느 기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시장하고 의사소통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단순히 RRP 잔액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윤곽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더 종목별로, 듀레이션별로 상당히 깊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T 테이퍼링이 이번에도 결론이 안 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좀 기분이 묘합니다. 다음 주에 자산시장 흐름 자체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어도 다음 주부터는 바로 시장에 근접해가지고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가야 되는 한가한 시점이 지난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이스라엘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외신 쪽 뉴스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유동성 관련한 중요한 얘기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